오늘은 빛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뭐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그룹 벨로시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를 얘기할 때는 페이즈 벨로시티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인덱스 오브 리프랙션에서 이제 그 실제 매질 안에서 빛의 속도가 좀 달라지는 매질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페이즈 벨로시티였고요. 걔네들이 이제 디스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그 페이즈 벨로시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 벨로시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엔하모닉 피리어딕 웨이브, 피리어딕하지만 하모닉, 그러니까 사이누소이달하지는 않은 웨이브들은 결국엔 피리어딕하기 때문에 그런 사인 펑션들로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서메이션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인 펑션들이 합쳐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푸리에 티어리엄을 통해서 뭐 그 웨이브를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 웨이브뿐만이 아니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 것, 이제 뭐 스페이셜 프리퀀시라는 개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디프랙션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절을 시켜주는 그런 격자였고요. 이런 격자들을 이용을 해서 빛을 이제 원하는 각도로 꺾어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원하는 빛을 선택을 한다던가, 뭐 각도를 바꿔준다던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어지러운 그림이 밑에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웨이브 티어리의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서로 이제 중첩되는, 그래서 그 중첩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제 빛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서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요 정의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터피어런스,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인데 두 개의 웨이브가 서로 만나서 그 결과적으로 앰플리튜드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나오고 있는 게 두 개의 포인트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웨이브가, 스페리컬 웨이브가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있고, 이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당연히 이제 그 부피가 커지니까 앰플리튜드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 포인트 소스랑 이 포인트 소스에서 나간 거의 위상이 정확히 같을 경우에는 이쪽에는 꽤 강한, 그죠? 앰플리튜드가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아웃 오브 페이즈가 되는 이 위치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이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앰플리튜드가 제로가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다시 이 부분은 얘랑 람다만큼 거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똑같은 위상을 다시 가지기 때문에 맥시멈인 부분, 미니멈인 부분, 맥시멈인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이거는 뭐 간단한 산수인데, 두 개의 이제 linearly polarized 웨이브가 있을 때 그거를 표현하는 수식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웨이브죠. 이제 코사인으로 나타내면은 뭐 요 공간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초기 위상.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공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부분, 초기 위상.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펑션으로 생겨가지고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는 이제 뭐 위상이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이레디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이레디언스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스퀘어로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그 평균을 낸 거고요. 이레디언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의 이제 파워를 나타내 주는 건데, 뭐 단위 면적당 얼마나 강하게 이 그 빛이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레디언스라는 말도 있고, 뭐 인텐서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파워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아주 조금씩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닛 에어리어냐, 아니면 뭐 토털 파워냐, 아니면은 앵글로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포인트 소스 같은 경우, 스페리컬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앵글로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단위 면적에 대해서 파워를 얘기하는 게 조금 난센스인 경우일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단위 각도, 그죠? 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얘가 나타내 주는 거는 파워다. 라이트의 파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스퀘어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E1하고 E2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슈퍼포지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될 거고요. 그죠? 그렇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 수식을 그냥 얘 더하기 얘를 해주고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주고 계산을 하면은 이 세 개의 텀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E1 스퀘어로 나타내지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이레디언스를 구하게 되면 하나는 E1의 스퀘어랑 E2의 스퀘어, 그리고 다른 부분은 E1과 E2를 곱한 부분에 이제 스퀘어로서 표현이 되는데, 결국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 각각을 관찰했을 때 알 수 있는 그 파워고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중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가장 쉬운 부분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도 같고, 그죠? 오메가도 똑같고, 프리퀀시도 똑같고, 그랬을 때 이제 중첩을 일으키게 되면은 간단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이 초기 위상의 차이만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일 때는 지금 E1하고 E2는 같지 않다고 되어 있구나.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일 때는 이게 1일 때 코사인 델타가, 그 다음에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는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그 중간쯤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제 가장 보강 간섭을 할 때, 가장 상쇄 간섭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앰플리튜드가 같은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그 보강 간섭을 하면은 4배가 되고요. 상쇄 간섭을 하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은 또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코사인 델타에 따라서 완전히 보강 간섭을 하는 부분, 상쇄 간섭을 하는 부분, 그 중간 어디쯤, 그죠? 그 델타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그 간섭은 그러면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뭐 두 개의 웨이브가 만나면 되는데, 뭐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빔이, 두 개의 웨이브가 같거나 거의 비슷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간섭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스테이블한 패턴을 가지려면.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만약에 여기다 스크린을 놓는다면 어떤 패턴을 관찰하게 되냐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블한 패턴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얘랑 두 개의 프리퀀시가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지 않고 만약에 살짝 다르면 일반적으로 요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시간에 따라서, 뭐 공간에 따라서. 아주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면. 그래서 그 반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프리퀀시 디퍼런스가 굉장히 크다면, 두 개의 소스가 있는데 프리퀀시 디퍼런스가 굉장히 크면 어느 순간 정지시켜 놓고 보면 거기 패턴이 있긴 있어요. 정지시켜 놓고 보면.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이 패턴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시아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패턴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패턴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좀 도민준처럼, 그죠? 시간을 딱 정지시켜 놓고 보면 패턴이 딱 있을 텐데, 그죠? 실제로는 이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프리퀀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패턴이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과연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느냐? 우리 눈은 뭐 수십 헐츠 이상을 보지 못하고,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장치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 라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레드는 레드끼리, 뭐 블루는 블루끼리, 뭐 어떤 특정한 파장은 특정한 파장끼리 간섭을 합니다. 그죠? 그 화이트 라이트 중에서. 그래서 화이트 라이트 패턴은 생기기는 생기는데 여기 표현대로라면은 그 모노크로마틱에 의한 패턴보다는 아주 샤프하거나 뭐 아주 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간섭 무늬 패턴을 관찰을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선명한 무늬를 관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화이트 라이트를 이용을 하더라도 observable interference, 그러니까 관찰할 만한 그런 인터피어런스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버블 뭐 혹은 뭐 이렇게 물에 뭐 오일 한 방울 떨어져 있을 때 화이트 라이트 들어와도 뭔가 우리가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선명한 패턴은 인터피어링 웨이브들이 두 개 간섭하는 웨이브가 이제 똑같은 앰플리튜드를 가질 때 가장 선명해집니다. 맥시멈과 미니멈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간섭 패턴이 조금 이제 컨트라스트가 좀 떨어지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있기는 있지만 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그 두 개의 포인트 소스에서 그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두 개의 소스가 이 그림상에서는 인페이즈였어요. 이 그림상에서는 인페이즈였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강할 때 얘도 강하고 얘가 약해질 때 없어질 때 얘도 없어지는 그런 인페이즈일 경우에 이렇게 무늬가 관찰이 되는데 얘랑 만약에 페이즈가 다르다. 그래서 얘가 강할 때는 약하고 얘는 약할 때 쟤는 강하고 그 페이즈가 만약에 뭐 반대이거나 어떤 특정한 만큼 페이즈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거는 간섭 무늬를 관찰할 때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 두 개가 위상이 정확하게 같아지는 부분이어서 강했었는데 만약에 얘랑 위상이 다르면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소스는 굳이 인페이즈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 페이즈 디퍼런스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뭐 살짝 쉬프트 되어 있는 그런 간섭 무늬가 관찰되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 페이즈 디퍼런스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소스를 코헤런트 하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섭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헤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슬쩍슬쩍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인코헤런트 소스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웨이브들이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서로 다른 프리퀀시로 이제 쭉쭉 진행을 해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인코헤런트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피노를 하나 딱 두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있던 웨이브들이 어쨌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웨이브들이 퍼져나가요. 그러면 얘를 스페이셜리 코헤런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간섭이 가능하다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공간적으로 이러한 스페리컬 웨이브를 생각을 하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웨이브랑 이쪽에 있는 웨이브에서 이쪽에 있는 부분이랑 이쪽에 있는 부분을 만나게 하면 그러면 얘랑 얘는 간섭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뭐 얘랑 동일한 웨이브 상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웨이브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해주면 간섭을 할 겁니다. 걔네들은. 왜냐하면 위상이 굉장히 이제 프리딕터블하고 우리가 얘네들은 정확히 일치하니까 알고 있고 그래서 위상을 정확히 다시 맞춰주면 한 위치로 모아서 그럼 보강 간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위상을 만약에 얘랑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애들을 따서 뭐 180도 위상을 바꿔준다면 보강 간섭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간섭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서 스페이셜리 코헤런트라는 말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웨이브랭스 필터를 뒀어요. 그래서 의미상 보면은 초록 색깔은 통과시키고 초록 색깔이 아닌 것들은 다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필터를 두게 되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코헤런트한 웨이브들이 오다가 이제 시간적으로도 코헤런트한 빛이 옵니다. 시간적으로도 코헤런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웨이브랑 요 뒤에 있는 웨이브랑 그 페이즈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이 이제 같기 때문에 하나의 웨이브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요 웨이브랑 요 웨이브랑 색깔 자체가 다르고 프리퀀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웨이브였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요 웨이브랑 뭐 시간적으로 좀 뒤에 오는 요 웨이브랑 서로 만나게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간섭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웨이브랑 요 뒤에 있는 웨이브랑 간섭을 시키면 걔네 둘은 위상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템포럴 코헤런트라고도 불러주고요. 이제 코헤런트 하다라고 하면 주로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스페이셜리 코헤런트한 부분은 템포럴리 코헤런트한 부분을 이제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뭐 P1, P2, P3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P1, P2, P3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그림에 이제 템포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템포럴 코헤런스는 타임 인터벌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그 사이누소이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랑 간섭이 가능한 거고 그런 상태를 이제 템포럴 코헤런스라고 불려주고요. 뒤에도 영의 실험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디 나오지? 여기 나오는구나. 일단 한번 내용을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올디너리 소스를 간섭하는 것은 프랙티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형광등이 있다고 해서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거랑 저 형광등에서 나오는 거는 인코헤런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간섭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개의 위상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어느 정도 일정해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프리즈에서 보면 간섭 무늬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보강 간섭을 하고 있고 어딘가는 상쇄 간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예쁜 패턴은 아니더라도 그게 거의 랜덤하게 이제 보강 상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니래요.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레이저를 가지고 뭐 그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긴 있대요. 자, 그래서 결국 간섭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그 코헤런트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디너리 소스를 가지고 그 코헤런트 소스를 만드는 가장 커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이제 그 소스를 분리해서 두 개의 소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쉽게 스페이셜리 코헤런트한 두 개의 소스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로부터 그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폴러리제이션과 관련된 인터피어런스 두 개의 오소고널한 하나는 말하자면 뭐 수직으로 폴러리제이션이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수평으로 폴러리제이션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웨이브가 만나면 걔네 둘은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지를 만들어내지 않고요. 그래서 프린지를 만들어내려면 두 개가 위상이 서로 그 패러렐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패러렐한 폴러리제이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폴러리제이션 스테이터스끼리 간섭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추럴 라이트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형광등이랑 이 옆에 있는 형광등을 그럼 간섭을 시켜보자. 그리고 폴러라이저를 이용해서 두 개를 폴러라이저로 똑같은 스테이터스를 만들어서 간섭을 시켜주면 간섭이 관찰이 안 된다. 여전히 폴러라이제이션 스테이터스 맞춰도. 왜냐면은 쟤네 둘은 왜냐면 쟤네들은 원래부터 인코헤런트 하기 때문에 폴러라이제이션 스테이터스를 맞춰주더라도 위상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얘네 둘을.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돼요. 폴러리제이션이 패러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헤런트 해야 되고 스페이셜리 코헤런트 하든 아니면 템포럴리 코헤런트 하든. 그래 그 말 자체가 이제 코헤런트라는 말 자체가 간섭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니까. 이 그림은 아까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 매우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웨이브 프론트 스플리팅 인터페로미터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코헤런트 해야지 우리가 인터피어런스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스페이셜리 코헤런트한 소스에서 웨이브 프론트를 나눠주면 그러면은 얘랑은 스페이셜리 공간적으로는 코헤런트 할 거다라는 거죠. 물론 레이저를 이용을 하면은 레이저는 자체가 스페이셜리 그리고 템포럴리 코헤런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레이저를 이용을 하면. 근데 레이저가 아닌 다른 소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리지널 소스는 원래부터 인코헤런트 하기 때문에 스페이셜리 코헤런트 소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혹은 필터를 이용해서 템포럴 코헤런트 소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영의 실험에서 처음에 싱글 슬릿이 있고요. 뭐 아니면 피놀이든 뭐 싱글 슬릿이 있고 그 다음에 더블 슬릿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기 패턴은 전혀 다른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오리지널 소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죠. 프린지 패턴이 없어져요. 이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써야 얘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 소스에서 나오는 게 이제 맥시멈이 되는 부분은 두 개의 위상이 정확히 같은 부분, 미니멈이 되는 부분은 180도 차이 나는 부분, 또다시 한 주기만큼 차이가 나서 맥시멈이 되는 부분, 미니멈이 되는 부분, 맥시멈이 되는 부분.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스페리컬 웨이브가 퍼져나가고요. 저기서도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 위상이 정확히 같은 이건가? 헷갈린다. 이거 같은데? 그죠? 여기가 이제 저기에서부터 거리랑 그 밑에서부터의 거리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보강 간섭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웨이브가 전혀 없는 거죠. 항상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위상이 쟤랑 180도 차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 오고 있는 웨이브를 보면 쟤는 코헤런트한 웨이브가 어차피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올디너리 소스를 쏴준다면 이쪽에 오는 거랑 이쪽에 오는 거랑 위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얘랑 코헤런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영의 실험에서는 앞에다가 하나의 싱글 슬릿을 놔서 스페이셜리 코헤런트한 소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간단한 산수이지만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싱글 슬릿이 있고요. 이제 스페이셜리 코헤런트한 빛이 이쪽이랑 이쪽에서부터 올 때 그러면 어디에 보강 간섭이 되고 어디에 상쇄 간섭이 되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 길이하고 완전히 같으면 보강 간섭을 할 거예요. 인 페이즈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 길이하고 저 길이하고 차이가 2분의 람다만큼 180도만큼 차이가 나면 아로우 페이즈가 돼서 상쇄 간섭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간 길이랑 이 d가 스몰 d보다 이 갭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하면 그 경로 차이는 결국 d 사인 세타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결국에는 경로의 차이고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그 d 사인 세타에 의해서 이 길이만큼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거랑 페이즈가 같을 거냐 다를 거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d 사인 세타가 0이면 위상이 같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m이 1이어서 람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d 사인 세타가 m 람다라고 표현된 부분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되겠죠. m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리고 m이 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렇게 이제 위아래가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몇 가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 간격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슬릿의 간격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웨이브랭스를 구하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는 딱 세 개야. 웨이브랭스, 간격, 여기 크기. 그죠?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언노운일 경우에 나머지 두 개로 다른 하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웨이브랭스를 몰라. 그러면은 정확히 슬릿의 위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는 웨이브랭스를 집어넣으면 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측정한 길이로부터 웨이브랭스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빛의 웨이브랭스를 알고 싶을 때. 물론 뭐 굳이 그렇게는 안 하는데 실제 실험할 때는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거고, 아니면은 뭐 슬릿이 있는데 그 슬릿의 위스를 모를 경우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슬릿의 위스를 유추해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0이라고 보면 되죠. 그 B 사인 세타가 결국에는 그 밝은 것만 체크해야 밝은 거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두운 건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거는 그러니까 옵티컬 패스랭스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옵티컬 패스랭스 첫 번째 거하고 옵티컬 패스랭스 두 번째 거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가 이제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라고 하는데, 그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는 영의 실험에서는 B, 요거는 슬릿의 간격, 그리고 사인 세타는 거기부터 이제 스크린까지 갔을 때 그 간격, 작은 그 각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요게 보강 간섭일 경우에는 m 람다, 그리고 상세 간섭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m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일 경우에 상세 간섭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언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언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대표적인, 그러니까 실험이라 간섭을 표현을 하는, 관찰하기도 쉽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요만큼 차이가 있는데 위상이 이제 정반대가 되는 만큼 차이가 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위상이 람다만큼 해서 동일한 위상이 되면은 이제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여서 그냥 넘어갈 건데요. 싱글 슬릿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더블 슬릿을 놓으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밝고 어둡고가 여기 나타나게 돼요. 밝고 어둡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약해지는 이유는 싱글 슬릿에 의해서 얘가 말하자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쉬울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각도가 달라져요. 싱글 슬릿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넓게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쉽게는 그 안에서, 그 인벨롭 안에서 그 더블 슬릿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m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도 저게 무한대로 패턴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에서도 봤을 때 너무 당연해. 이 그림에서도 봤을 때 얘네 둘이 어떤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저 m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보강 간섭이 될 텐데, 그 m이 요 사이에 있는 그 파장의 개수 이상이 될 수는 없겠죠. 얘네 둘이 기껏해야 뭐 10 람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랑 저기서 나온 거랑 광경로 차이가 20 람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패턴의 개수가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바로 뒤에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요인이 그러니까 가운데는 선명하고 바깥쪽이 선명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코헤런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코헤런트 간섭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헤런스 랭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웨이브가 진행을 할 때 요만큼 안에서는 지들끼리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를 벗어난 애들이랑은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간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웨이브를 표현을 하기로 A, B, C, D 이렇게 나눴어요, 그룹을. 그래서 요만큼씩은 지들끼리 좀 코헤런트한 길이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씩, 요 정도, 요만큼이 이제 코헤런스 랭스를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요 경우는 두 개의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웨이브 프론트를 두 개로 나눠서 이제 A는 A끼리, B는 B끼리 간섭이 가능한 애들인데, 여기에서는 H랑 H가 만나서 들어왔는데,
각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 H가 H랑 못 만나고 H가 I랑 만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H랑 I랑은 원래 간섭이 만나봤자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코헤런스하게 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관적으로 무한대로 다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 길이로 보든 코헤런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섭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헤런스 랭스로 인해서 그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가 너무 커지면 간섭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요 안에서는 요 그룹 안에서는 페이즈가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그룹을 넘어서게 되면 이 페이즈가 이제 랜덤하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간섭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가 코헤런스 랭스보다도 너무 커지면 그러면 인터피어런스 프린지가 이제 점점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싱글 슬릿 얘기도 슬쩍 하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영해 실험할 때는 이렇게 더블 슬릿을 썼었잖아요. 더블 슬릿 썼었는데 싱글 슬릿 여기 코헤런트한 빛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싱글 슬릿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 싱글 슬릿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싱글 슬릿입니다. 이거 굉장히 가느다란, 굉장히 얇은, 그죠? 그렇게 돼요. 이제 얘가 쭉 이제 스크린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은 무수히 많은 포인트 소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싱글 슬릿 안에 매우 좁지만 매우 좁더라도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포인트는 뭐 우리 마음대로 인피니트하게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포인트 소스에서부터 출발한 빛은 이 위치에서는 다 인페이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광 경로 차이가 같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각도를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각도냐면은 요만큼 더블 슬릿에서 했던 것과 흡사하게 요 포인트 소스에서 나온 거랑 요 포인트 소스에서 나온 광 경로 차이가 만약에 2분의 람다였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쵸? 여기에서 나온 거랑 여기에서 나온 거랑 이 위치에서는 상쇄 간섭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는 지워. 그럼 포인트가 무한히 많다고 했지만 그 무한히 많은 것 중에 얘 바로 옆에 있는 애를 생각하고 얘 바로 옆에 있는 애를 생각하면 얘랑 얘도 2분의 람다만큼 위상을 가질 거라 상쇄 간섭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포인트들이 절반 모든 포인트가 이 밑에 있는 절반 모든 포인트랑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결론적으로 이 싱글 슬릿을 통과하고 스크린을 여기다 두면 이 위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약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싱글 슬릿은.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얘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 각도는 더 커지게 돼요. 왜냐면은 D 사인 세타니까. 요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D가 작아지면 세타가 커져야 이 조건이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금 요 그림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생긴 게 더블 슬릿으로 있으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서 이 인벨롭 안에 더블 슬릿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간섭. 이게 왜 빠졌을까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아이디어는 요거를 생각할 때 아이디어는 요걸 절반으로 나눠서 얘랑 생각을 해준다는 것 말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맥시멈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나왔듯이 여기 어딘가에서 맥시멈이 나오겠죠. 이 D 사인 세타가 람다가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블 슬릿 할 때는 단일 슬릿의 저런 현상은 안 고려하나요?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할 때는 매우 얇은 싱글 슬릿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도 만약에 슬릿의 위스가 매우 작으면
그러면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인벨롭이 안 나타날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맥시멈이고 여기 한번 미니멈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싱글 슬릿 하나만 있을 때 나오는 미니멈이랑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맥시멈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미니멈이 나오고 맥시멈과 미니멈이 반복돼요. 싱글 슬릿에 의한 패턴 위에 더블 슬릿 패턴이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더블 슬릿만 이야기를 할 때는 슬릿의 위스가 굉장히 작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슬릿의 더블 슬릿에서는 슬릿의 위스보다는 이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이 더 도미넌트하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그냥 요거. 그죠? D 사인 세타. 람다냐, 2분의 람다냐. 람다의 배수냐, 람다의 배수 더하기 2분의 람다냐. 그것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웨이브 프론트를 이제 잘라서 다시 간섭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야기할 거는 앰플리튜드 스플리팅 인터페로메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빛의 앰플리튜드는 하프 미러라고 불리우는 걸 가지고 이제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 미러 혹은 뭐 빔 스플리터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그래서 웨이브 프론트가 오면 어떤 미러를 놓으면 이게 이제 그대로 반사가 돼서 오는 건데, 미러를 놓으면 절반은 반사가 되고 절반은 그대로 투과가 되고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반사된 거하고 투과된 거는 서로 위상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만나면 얘네들이 간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코헤런스 랭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코헤런스 랭스가 있는데 걔네들이 스플릿 됐다가 다시 만나면 걔네들은 간섭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 위에 오일 한 방울 떨어져 있을 때, 그랬을 때 저런 인터페런스 패턴이 나타나는 게 빛이 들어간 일부분이 반사하고 일부분이 투과합니다. 그래서 투과한 일부분이 다시 반사하게 돼서 두 개가 다시 만나면 이 조건이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스플릿 됐고 어떤 식으로는 다시 만났고, 그리고 걔네 둘이 코헤런스 랭스 안에 있으면 얘네들은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이 오일이 너무 두꺼우면 코헤런스 랭스를 벗어나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관찰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얇을 경우에만 우리가 코헤런스 랭스 안에 들어있어서 인터페런스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강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쇄 간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버블의 두께의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어떤 색깔은 보강 간섭, 어떤 색깔은 상쇄 간섭이 돼서 약간 무지개 색깔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선명하지는 않죠. 왜냐면은 얘랑 주로 밝기가,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뭐 같을 경우에는 좀 선명해지고, 버블에서는 꽤 비슷하겠구나. 버블에서는 꽤 비슷할 것 같네. 얘랑 버블에서는 꽤 비슷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윗면에서 반사되는 거랑 아랫면에서 반사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니까 버블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는 봤을 때 요 머티리얼의 이제 그 윗면에서 반사된 빛이랑 요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만나면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리프락티브 인덱스 에어, 이거는 뭐 버블, 물이랑 오일이랑 뭐 섞여 있든 그거, 그다음에 여기는 또 에어, 그렇기 때문에 반사율이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 다만 아주 밝지는 않죠. 왜냐면은 반사율이 여기서 반사되는 게 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틀렸는데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물 위에 오일이 있는 경우는 리프락티브 인덱스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윗면에서 반사되는 빛이랑 아랫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앰플리튜드가 좀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은 간섭 무늬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간섭 무늬를 꾸미고요. 간섭계를 꾸미고 요거를 주로 응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뉴턴의 링이라고 불려주는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간섭 무늬가. 그래서 간섭계가 간단히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라이트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빔 디바이더가 있고요. 그
그래서 뭐 절반은 밑으로 가고 뭐 절반은 위로 가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간 빛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여기서도 반사가 될 테고, 여기서도 반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면에서도 반사가 될 테고. 그래서 그 반사된 빛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관찰자한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디바이스가 없으면은 관찰하기가 조금 난감해져요. 이렇게 디바이더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빛이 얻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용도는 뭐냐면은 요 컨벡스 서피스가 얼마나 제대로 컨벡스 서피스인지 요거에 뭐 커버처를 잰다던가 할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요 뉴턴의 링은 요 윗면에서 반사된 거는 코헤런스 랭스를 벗어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요. 요 윗면에서 반사된 거는 요 곡면에서 반사된 거랑 요 평면에서 반사된 거 두 개가 간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간섭을 하는데 결국에는 요 그 엘리멘트 사이의 갭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쇄 간섭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요 갭의 길이에 따라서 요거랑 이제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랑 비교를 해서. 근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요 가는 길과 오는 길을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사된 거랑 여기서 반사된 거는 요만큼 경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곱하기 2만큼 경로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은 얘는 여기서 반사됐고 얘는 갔다가 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T로 표현을 하든 뭐 T로 표현을 했는데 T가 아니라 이제 ET라고 하는 걸 광경로 차이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다크 프린지에 대해서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패스 디퍼런스 ET라고 하는 게 얘는 람다 T가 돼야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는 람다 T가 되면은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돼야 되는데 얘는 람다 T가 되면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요. 뭐 람다는 알고 있고 n은 그냥 인티저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반사된 빛이랑 여기서 반사된 빛이랑 위상이 달라져요. 얼마만큼 달라지냐면은 2분의 파이만큼. 아니 파이만큼. 그러니까 180도만큼. 2분의 람다만큼 위상이 반전됩니다. 어디에서 반전이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반사되는 거는 위상이 안 바뀌고요. 여기에서 반사되는 것만 위상이 180도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사가 될 때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큰 곳에서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작은 곳을 만나게 되면 위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반사가 되고요. 반대로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작은 에어에서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큰 글라스에서 반사를 하게 되면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사가 됐는데 얘 위상 차이가 람다라면 그러면 얘랑 얘는 위상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얘만 위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크 프린지가 ET가 N 람다를 만족할 때 생긴다는 거를 주의해서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갭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이제 n이 1인 경우 갭이 n이구나, 그러니까 갭이 람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2분의 람다죠. 왜냐면은 왔다 갔다가 람다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2람다가 됐구나. 3람다, 4람다, 5람다, 6람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이 갭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밑에 있는 플랫한 디바이스가 정말 플랫하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곡면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프린지를 찍어서. 그런 용도로서 이제 뉴턴 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만들었는데 얘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것과 아주 흡사한 인터페로미터를 이제 피조 인터페로미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뉴턴의 링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테스트 플랫,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플랫한 면, 플랫이라고 만들었는데 진짜 플랫한지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플랫은 우리가 정말 플랫하다고 믿을 수 있는 두 개, 이제 얘가 얼마나 플랫하냐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까이 갖다 놓으면 이런 무늬가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얘를 틸팅을 주면, 얘가 틸트가 생기면, 그러면 이쪽은 광경력 차이가 좀 짧고 이쪽은 길어지게 돼서 리니어하게 광경력 차이가 길어지는, 그래서 틸트를 많이 주면 이게 굉장히 촘촘한 게 생기고, 틸트를 조금만 주면 이게 좀 거의 잘 안 보이는 그런 무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얘를 쭉 조절을 해보면, 그리고 틸트를 거의 맞추게 되면 이 테스트 플랫이 얼마나 플랫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소위 이제 피저 인터페로미터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빛을 쏴줬을 때 저 부분에서, 그리고 뭐 거기에서부터 2분의 람다씩 광경로가 길어지는, 그래서 요 갭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턴즈 링에서는 이렇게 플랫한 서피스에 커버처가 있는 뭐 그 디바이스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커버처가 더 크다면 더 촘촘하게 나오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위 레퍼런스가 하나 있고 테스트가 하나 있는 건데, 레퍼런스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레퍼런스고, 그거에 반해서 이 테스트가 얼마나 그 갭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렌즈를 만들 때 렌즈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마모를 해서 이제 이렇게 깎는데, 이렇게 깎은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생긴, 얘는 레퍼런스, 말하자면 레퍼런스 서피스에다가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서피스를 거의 붙여서 뉴턴의 링과 같은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우리가 간선 무늬를 거의 관찰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커버처가 다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뉴턴의 링과 같은 모양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면이 뭐 이렇게 생긴다던가, 뭐 이렇게 만났다던가, 그럼 요 갭이 커지고 여기는 작아지고 하니까 뉴턴의 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는 거지만, 얘가 얼마나 얘랑 정확하냐를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레퍼런스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링이 몇 개 정도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링이 뭐 한 3개 정도 생기면 통과. 만들어 놓고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뭐 3개 통과, 5개 그러면 이제 아웃, 1개 그러면 뭐 더 비싸게 받고, 분류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테스트를 해서. 왜냐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게 좀 틀려도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기를 원하니까 테스트를 해서 분류를 합니다. 마치 뭐 이렇게 뭐 귤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분류해서 큰 거는 비싸게 만든 것처럼, 공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똑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서 테스트에서 분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인터페로미터에 대해서 이제 2가지만 더 할 건데요. 하나는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라이트 소스가 있고요. 뭐 익스텐드 라이트 소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빔 스플리터가 이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빔 스플리터가 이렇게 생겨서 요 면이 이제 하프 미러인 거예요. 보면 여기는 그냥 굴절이 돼서 이렇게 오고 각도가 있으니까 되고, 여기에서 하나는 반사가 돼서 일로 가고 하나는 투과가 돼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미러가 있고 여기 미러가 있으니까 다시 반사가 돼서 이쪽으로 오고요. 여기도 미러가 있으니까 다시 반사가 돼서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 compensating plate라고 하는 걸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위로 가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이 빔 스플리터 글라스를 지나서 위로 가잖아요. 근데 요쪽으로 가는 걸 보면 한 번 지나고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반사돼서 그대로 오고, 얘는 한 번, 2번, 그리고 오면서 또 한 번, 3번이나 이 글라스를 지나는데, 이쪽으로 온 거는 요거 한 번밖에 안 지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2번 더 지나가라고 얘랑 똑같은 머티리얼로 컴펜세이팅 플레이트를 놓습니다. 똑같은 각도로.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 것도 여기 글라스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고 똑같은 숫자만큼 지나가게 해요. 그 이유는 그 디스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에어를 지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글라스를 지나갈 때는 빨강색이랑 파랑색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얘는 3번 지나가고 얘는 한 번 지나가면 걔네들의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는 색깔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컴펜세이팅 플레이트를 놓고요. 그래서 D1만큼 진행한 거, D2만큼 진행한 거를 옵저버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D1이랑 D2가 정확히 똑같으면 빨간색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나오고 D1이랑 D2가 이제 그 갔다 오는 거 2배를 포함해서 갔다 오니까 람다만큼 차이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검정색이 나올 테고 다시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다시 밝은색이 나올 테고 그래서 이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를 이용을 하면 여기도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동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위상이 뭐 예를 들면 한 번 변했다 그러면은 웨이브랭스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0 나노미터짜리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이동시켰는데 미러 하나를 이동시켰는데 밝았던 것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더라. 그러면 2분의 람다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얘를 미세하게 움직였더니 여기에서 관찰되는 게 밝았다 어두웠다 밝아졌으면 2분의 람다만큼 변한 거고요. 그 얘기는 람다만큼 광경으로 차이가 생긴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2분의 람다만큼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분의 람다만큼 움직였으니까 광경으로 차이는 그거의 2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600 나노미터짜리 만약에 소스를 사용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300 나노미터를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거는 아주 밝은 거에서 아주 밝은 것까지인 거고 그 사이를 적당히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얘를 움직여주면은 그 특정 위치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하면은 밝은 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재면은 300 나노미터라는 작은 변이를 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인텐서티에 따라서 보정을 해놓으면 그 300 나노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만큼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고요. 이 인터페로미터를 이용을 해서는 이제 뭐 나노미터 이하까지도 그 변이의 변이를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면은 이런 인터페로미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잽니다. 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공정에서 요새 뭐 몇십 나노, 뭐 40 나노 공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40 나노 공정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때 얘가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는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0 나노를 그리는 사이에 얘가 뭐 40 나노 움직이면 완전히 그림이 망가지는 거고 한 4 나노 정도, 10분의 1 정도는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제대로 위치를 잡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할 때도 이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마흐젠더 인터페로미터라고 하는데 얘는 마이켈슨 간섭계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어찌 보면 어쨌든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아까는 다시 미러를 반사시켜서 이 똑같은 미러를 이용을 해서 합쳤는데 얘는 아예 두 개의 서로 다른 패스를 지나가게 하고요. 다시 하프 미러를 이용해서 다시 합칩니다. 이렇게 지나온 게 얘를 만나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지나온 게 얘를 만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거는 언제 많이 응용을 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기인 거고요. 여기도 그냥 공기이면 되는데 이 공기 중에 뭔가 다른 매질이 들어있으면 그 매질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똑같이 공기다, 호모지니어스한 공기다. 그럼 아무런 그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뭔가 에어가 아닌 아주 살짝 다른 물질이 있다면, 그러니까 혹은 에어인데 뭐 온도가 다르다면, 그래서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예리하게 변하면 그 변화한 부분을 이쪽 스크린에서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테스트 셀이라고 해서 여기 촛불을 켜놨는데
그럼 촛불을 켜놓으면은 그쪽에 있는 공기의 이제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그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변한 부분이 이제 간섭 무늬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상으로 따졌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얘랑 반전된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보강 간섭인 부분은 여기는 상쇄 간섭이고, 여기 보강 간섭인 부분은 여기 상쇄 간섭이고. 그 이유는 어디서 반사가 되지?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반사가 되면서 위상이 반전되는 거예요. 한쪽. 얘만 바뀌나? 얘만 바뀌는구나. 얘만 바뀌어서. 왜냐면은 공기 중에서 그 글라스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부분에서 위상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은 반전된 영상을 얻게 됩니다. 위상을. 사실 템포럴 코헤런스는 여기서는 이 실험에서는 맞추지는 못하고요. 템포럴 코헤런스는 소스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템포럴 코헤런트하지 않은 소스를 이용할 경우에 얘를 이용을 해서 최소한 스페이셜 코헤런스를 유지하게 되고 동일한 웨이브 프론트를 잘라서 다시 합치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중 세포의 논리는 이유는 그 동일한 웨이브 프론트에서 두 개를 그 포인트를 잡아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소스를 만약에 우리가 레이저를 쏘면 이거 첫 번째 슬릿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레이저는 스페이셜리 코헤런트하고 템포럴리 코헤런트 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그냥 여기다 좀 확대시켜서 여기다 빵빵 쏴주면 그대로 쏴주면 걔는 간섭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 오늘까지의 내용이 시험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